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건물에 있는 점유자에 대해서 퇴거 청구하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그 강구할 수 없는 부분이 돈 청구하는 거. 내 땅에 다른 사람 건물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부당한 이익이 되죠. 금전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금전 청구를 할 때 어떤 법률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이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논리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우리가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 주세요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재판에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런 부분을 나눌 때 청구 원인은 결론 부분이거든요. 돈 줘요. 피고는 원고한테 얼마를 지급하라. 요게 이제 결론이죠, 그죠? 요게 청구 취지고, 청구 원인은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공격 방법, 청구 원인 이런 부분을 기재를 해야지 법원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돈 주세요. 그냥 이렇게 사실관계만 적시해가지고는 그 판단을 받을 수가 없고, 청구 원인이라는 것을 적어야 돼요. 청구 원인. 그 청구 원인은 예를 들면 내가 땅을 낙찰받았는데 건물이 있다. 그럼 건물주에 대해서 돈 줘. 이렇게 하면 청구 원인이 없는 거예요. 돈 내야 되지 않느냐. 그 돈은 감정해가지고 얼마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법원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항상 하는 이야기가 청구 원인을 좀 적시하세요 라고 표현했어요. 청구 원인을. 무슨 뜻이냐면은 그게 부당이득인지 뭐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인지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건들이 다 다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요건과 그 다음에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요건과 이런 것들이 요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요건에 입증을 해야만 법원이 내주거든요, 판결을. 근데 이런 만약에 일반적인 땅을 낙찰받았는데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되고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되죠. 그러니까 어떤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기 위한 청구 원인은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세 가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땅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건물 토지 임차인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건물 철거해줘 라고 할 때 건물 철거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청구 취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왜 그러면 해지를 하느냐, 왜 철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청구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권. 야, 내 소유권을 너가 방해하고 있어.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권 차원에서 철거를 구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도 또 가능하거든요. 그런 청구 원인들을 조금 이렇게 적시를 해야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냥 우리가 민사소송법상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 원인을 특정을 안 하게 되면은 그게 소위 말하면 각하 내지 기각이 돼요.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정도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건물주에 대해서 합니다. 근데 땅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주인 상대로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에 불과한 임차인, 그 다음에 건물 유치권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걸 많이 헷갈려요. 건물주는 어디 도망가 있고요. 건물주는 도망가 있고 건물 세입자가 장사하고 유치권자가 와서 막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땅 사용료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 그죠? 그 사용하는 임차인, 유치권자 이런 사람들이 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법적으로 그 사람들은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불과하지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점유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럼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냐? 건물주다. 건물 턱 앉아 있잖아요. 턱 앉아 있죠. 그게 이제 점유 사용이라는 거예요. 그 건물 위에서 뭔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조금 이제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판례는 2011년 7월달 요 판례는 미등기 건물이 이제 아까 제가 미등기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법률상 사실상의 처분권이 넘어갔을 때 그 철거 소송의 피고는 법률상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거는 조금 다른 취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미등기 건물을 취득해서 사실상 법률상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래 미등기 건물을 원시 취득한 원래 사람은 그 사람이 소유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원래 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넘겨받은 사람은 사실상 법률상의 처분권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처분권자인데 이 토지를 점유하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은 여전히 건물 소유권자라는 거예요. 건물 소유권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도 이제 왜 그럴까라는 부분이 좀 고민이 들긴 한데, 일단 그 건물 철거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그 사실상 처분행위라 그래서요. 사실상 처분행위라 그래서 실제로 그 건물을 갖고 있는 뭐 포기하고 철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이 지로 청구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게 법률상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소유권자를 상대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땅을 점유하는 사람은 건물 소유권자라.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소유권자에 대해서 건물 철거 소송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사실상 법률상으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더, 그러니까 이해관계 조정에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다툴 수 있는 능력과 이해관계와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을 피고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거든요. 그런데 너 건물 철거해 그랬는데 실제로 건물을 지은 사람은 어디 도망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넘겨받은 사람이 거기 이제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와 있는데 이 사람 상대로 소송을 하게 하면은 소송의 기본 원칙에 지금 안 맞으니까 건물 철거 소송에서만큼은 이게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를 건물 철거 소송의 피고로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원칙 자체는 건물 소유권자를 상대로 하는데 건물 철거 소송에서의 어떤 피고 적격 이 부분은 법률상 사실상의 처분권자를 예외로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건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한번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 이제 나누자 그러면 그 건물이 소위 말하는 집합 건물이냐 아니면 일반 건물이냐, 구분 건물이냐 그렇지 않은 일반 건물이냐, 요걸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일단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일반 건물이죠. 일반 건물. 그러니까 이제 일반 건물이라 하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그죠? 다가구주택도 단독 건물이죠. 그냥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죠. 등기부터에 보면 소위 말하는 건물이 그냥 통째로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세대는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구분 건물이란 말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구분 건물이고, 연립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일반 건물일 때는 그 일반 건물의 소유권자가 만약에 여러 명이다, 10명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내 땅 월세가 만약에 감정을 했는데 월 100만원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사람한테 10만원씩 청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100만원을 연대해서 물어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결국은. 근데 이제 결론은 연대해서 물어라, 10명이 100만원을 연대해서 물어라 이렇게 판결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게 법적으로 이제 불가분 채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불가분 채무. 불가분 채무는 좀 쉽게 생각하면 연대 채무하고 비슷한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토지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10명한테 아무나 100만 원씩 받아요. 이런 뜻이거든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받아라는 뜻이 아니고요. 100만 원을 받되 아무한테나 받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한테나. 내가 만약에 1번, 2번, 3번, 10번 피고까지 있는데 1번한테 몽창 100만 원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의 권리관계는 나중에 조절하면 돼요. 나는 이제 내가 분담관계라고 하거든요. 부담관계? 그런 표현을 쓰는데 부담관계에서 10분의 1 정도밖에 내가 10분의 1 지분권자인데 몽창 다 물었으니까 야 너희들 10분의 1씩 보내 내한테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고 소유권 토지주와의 관계에서는 그냥 100만 원을 물어야 됩니다. A한테 1한테 100만 원을 다 받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더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만만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자력이 충분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민사소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제 불가분 채권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죠. 이게 건물을 10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념적으로는 다 쓴다는 거예요. 불가분해서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이라는 게 나누기가 좀 힘든다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네가 다 쓴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해서 이제 불가분 채무로 아까 연대 채무와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일 경우에는 다르게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땅에 만약에 이제 집합 건물이 있는데 집합 건물 소유자들한테 소송할 때는 그 전유 부분 면적에 비례해서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죠. 자기가 독점적으로 쓰고 있는 그 전유 부분이 어느 만큼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땅도 사용한다 라는 관념으로 그 사람들한테 나누어서, 이건 아까 불가분 채무가 아니라 나누어서, 그거는 일종의 좀 이렇게 따로따로 된 건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건물은 통짜로 외관상으로는 우리 다세대나 다가구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다가구는 한 덩어리로 그냥 관념적으로 10사람이 같이 갖고 있는 거. 그런데 다세대는 쪼개서 건물을 다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그 토지의 사용료 문제도 부당이득,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이런 문제에서 금전 채무 부분에서도 이 전유 부분 면적에 비례해서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건들 해보면 이제 이게 못 받는 데도 있고 받는 데도 있고 거예요. 건물 갖고 있으면 다 받을 것 같지만 건물이 상태가 안 좋은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만약에 지루 청구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 가등기 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등기. 그럼 집행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지루 청구할 때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루 청구 한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근거로 경매를 진행해야 되는데 경매 진행이 안 되죠. 앞에 선순위 딱 가등기가 딱 있으면.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이다 보면, 건물주가 여러 사람이다 보면 해결이 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게 다 이제 나중에 수익료가 관련된 거예요. 그게 몇 개가 빠지면 수익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낙찰을 관련해서 생각해 보더라도 이게 이왕이면 땅을 낙찰받을 때 일반 건물이 더 좋겠다. 그죠? 일반 건물이 더 좋겠다. 그러면 내가 집행이 훨씬 용이하고 이 사람들이 금방 손들고 나올 것이다. 돈 있는 사람이 그 실무를 해보면 돈 있는 사람이 막 서둘러가지고 자기들끼리 야 우리 같이 모아냅시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해요. 그 사람 주도가 돼가지고. 왜냐면 자기 혼자 다치거든.
이게 자진해서 안 내게 되면 경매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일 든든해 보이는 사람 상대로만 딱 타겟으로 딱 하면 그 사람 혼자 다치니까 그냥 그 사람이 주도가 돼가지고 막 내 앞잡이가 되는 거죠. 앞잡이가 돼서 다 돈을 걷어가지고 돈을 내줘요. 그런데 이런 그 고분 건물 같은 경우는 다 따로따로기 때문에 누구 뭐 하나 적극적인 사람도 없고 다 그냥 자기 살 길 바꾸고 가등기 해놓고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관계고, 그러면 적정 대지 지분이라고 해서 만약에 뭐 어떤 땅 위에 뭐 전유 부분이 이제 집합 건물 10채가 있다, 100평이 10채가 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10채가 있는데 보통은 한 10평씩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평수가 똑같다면 10평씩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5평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3평만 갖고 있고, 이렇게 되면 5평 갖고 있는 사람은 5평 부족하니까 5평에 해당되는 땅값을 사용료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3평 갖고 있는 사람은 7평이 모자라니까 7평에 해당되는 땅값을 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지금 소개시켜드린 요 판례의 어떤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중앙지법 요 2012년 판례도 아주 재밌는데요. 건물 땅 위에 집합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요게 집합 건물이 이제 실제로는 호실들이 되게 많은 호실들인데 등기부상으로는 그냥 한 계층이 한 호실, 그러니까 1층에 그냥 101호 하나, 2층에는 201호 하나, 3층에 301호 해가지고 5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01호의 공유자가 한 10명쯤 되고 201호의 공유자가 한 10명쯤 되고, 실제로는 다 따로따로 쓰는데 등기부상으로는 전유 부분이 5개가 되죠. 층마다 하나씩.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관계에서는 그럼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요걸 어떻게 보면 좀 응용편인데, 아까는 그냥 단순한 그 부분이고, 이건 응용편인데, 일단은 그 전유 부분, 집합 건물일 때는 각각 그 따로따로 분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집합 건물일 때는 그 집합 건물 부분 소유자한테 몽창 불가분 채무로 한꺼번에 무는 게 아니라 자기 전유 부분에 비례해서 한꺼번에 문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유 부분에 비례해서 그 해당되는 부분만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제 100평에 그 5개 층에 똑같이 쓴다라고 하면은 이게 한 층에 그냥 20평씩 가져야 되죠. 그죠? 20평씩 가져야 되는데 20평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1층 소유자들이 연대해서 불가분해서, 그 다음에 2층도 20평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 해당되는 소유자들이 불가분해서 이렇게 판결이 나요. 근데 이제 그게 거기에다가 이제 뭐 각자 갖고 있는 부분이 찔끔찔끔 모자라고 막 이렇게 계산이 이제 복잡해지죠. 근데 대원칙은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을 보면은 이게 이런 겁니다. 이제 피고 아까 1층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피고 구모 씨 외 14명은 각자 320만원씩 매월 이렇게 내고, 2층 김모 씨 외 17명은 각자 190만원씩. 이게 평수가 층별로 전유면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뭐 층별로 이제 이렇게 놨죠. 아주 좀 특이한 사례죠. 그 다음에 그 전유 부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구분 건물, 집합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내가 땅을 낙찰 받았는데 그 위에 이제 집합 건물이 있다. 그게 집합 건물이 뭐 주거용일 수도 있고 상가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 만약에 그 전유 부분 비율대로 이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1층에서 5층까지 있는 건물인데 평수는 다 똑같아요. 100평이고 땅은 100평인데, 그러면 20평에 해당되는 값을 다 물어야 되는 것이 이제 기본 원칙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상가의 경우는 조금 형평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는 1층이 훨씬 비싸거든요.
훨씬.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1, 2, 3, 4개, 2, 3, 4계층 뭐 다 포함해서 1층보다 못하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그런 식으로 전유 부분 면적 비율대로 그대로 부담하게 하면은 다른 층 소유자들이, 다른 층 건물 소유자들이 좀 억울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100평에 해당되는 부분을 20평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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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은 20평에 해당되는 값을 그냥 1층도 물고 2층도 20평에 해당되는 값을 물고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게 틀린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거기다가 이제 효용 가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효용 가치, 효용 비율, 층별 효용 비율, 이런 차이를 좀 감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옛날부터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재판을 많이 해본 결과, 저희들이 주장할 때도 있고, 또 그런 주장을 받을 때도 있고, 만약에 다른 층 소유자라면, 층별 효용 가치를 좀 반영해서 내한테는 좀 적게, 1층에 좀 많이 부과하고, 2층은 좀 적게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1층 건물주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그게 뭐 내가 그 땅을 뭐 1층만 쓰냐? 땅이라는 것은 그냥 같이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유 부분 면적대로, 원칙대로 나가서 전유 부분 면적대로 해야지 뭘 내가 1층이 비싸다고 1층이 더 내냐? 이런 논란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하급심 판결들이 막 걸리다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대법원 올라가서 신리불속행된 사건에 따르면 층별 효용 비율은 살필 필요가 없다,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점포 소유자들이 층별로 갖고 있다는 것은 그냥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측면에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면에서 보자면 그것은 그냥 관념적인 것일 뿐이지, 그걸 1층 소유자라고 해서 더 내고 할 만한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어쨌든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거 지금 서울고등법원 2014년 이 판례가 대법원에서 결국은 신리불속행 기각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이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조금 뭐 이게 그냥 쉽지 않죠? 생각할 게 좀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철거재판에서 이제 집행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집행은 보존처분 집행,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하죠. 보존처분 집행과 그 다음에 본안 판결 나고 나서 본집행,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 보존처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땅 낙찰 받고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만약에 건물 소유자가 바뀐다. 그러면 좀 이게 불편해지거든요. 나중에 건물주가 A여서 A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가 소송 도중에 B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B 상대로 새로 소송을 해야 돼요. 새로 소송을. 그러니까 그걸 당사자 확정이라고 해가지고 당사자를 묶어두는 그 처분이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이거든요. 건물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우리 민사소송법상 그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이라고 해서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요. 그냥 듣고 나중에 어차피 제가 녹음해서 다 유튜브에 올리거나 아니면 또 노 대표도 뭐 공개하고 할 테니까 그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이라고 하는 그런 조금 그 표현은 변론이 다 끝나고 나서 뒤에 들어온 사람은 그 판결에 영향력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A라는 사람 상대로 재판을 했는데 그 사람 재판이 변론 종결, 우리가 말하면 사실심의 마지막 재판이라고 하거든요. 선고나기 전에 마지막 변론 종결이라고 하는데, 그 변론 종결일까지도 안 변하고 있다가 그 뒤에 B가 나타났다. 그 사람은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이라고 해서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봅니다. 판결의 효력이. A를 상대로 한 판결의 효력이 B한테도 미친다. 그러면 그 미친다라는 돌았다가 아니고요.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 판결을 받지 않고도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다.
승계집행. 그러니까 승계집행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법원이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A 상대로 판결을 받았는데 변론 종결 후에 B가 소유권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 사실만 입증하면 법원에서 거기다 집행문에다가 써줘요. B를 상대로 해서도 집행하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간단한 법원의 약간 심청이죠, 그죠? 그런 형식적인 재판을 거치면 B 상대로도 판결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차이인데, 우선 너무나 이제 운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재판을 하고 있다가 가처분도 안 해놓고 재판하고 있다가 이 B가 들어오는 시점이 변론 종결 후에 전에 들어오면 A로 받은 판결은 B한테 집행이 안 되거든요. 변론 종결 전에 승계이 되죠. 근데 그 변론 종결 후에 마침 요형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너무 이제 요형을 말하는 것이고, 건물 철거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철거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기본적으로 A 상대로 처분문제가 생겨야 돼요. 왜냐하면 건물 철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보존 처분은 A를 상대로 한 처분문제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물 점유자가 있다. B라는 사람이 세입자로서 장사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또 세입자가 있다. 라고 하면 B 상대로는 무슨 청구권? 퇴거 청구권. 그렇죠. 다시 한번 무슨 청구권? 공이 더 좋아요. 퇴거 청구권인데, 그 퇴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슨 가처분? 점유이전문제 가처분. 점유이전문제. 그러니까 건물 철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처분문제 가처분. 그 다음에 건물 점유자에 대해서는 건물 퇴거 청구권을 가지고 건물 퇴거 청구권에 대한 보존 처분은 점유이전문제 가처분. B를 상대로 한 점유이전문제. 그러면 건물 그 처분문제 가처분을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등기부에 올려요. 등기부상에, 건물 등기부상에 올리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는데, 등기부가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등기부에 올리는 방법으로 집행인데, 등기부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등기부를 만들거나, 내 돈을 내가지고, 등기부 요건,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건물은 대위등기라는 걸 해서, 등기부를 만들거나, 라고 해서, 그걸 억지로 등기부에 올리지 않으면 처분문제 가처분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약간 이제 좀 뭐랄까요, 약간 보완적인 방법으로 그냥 아까 건물주 상대로는 무슨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철거 청구권 말고 토지인도 청구권. 그죠? 네. 건물주한테로는 건물을 철거해. 그 다음에 내 토지를 인도해줘. 그죠? 그런 토지인도 청구권 있잖아요. 토지인도 청구권에 대한 보존 처분을 보겠습니다. 토지인도 청구권에 대한 보존 처분. 점유지문제가 있습니다. 점유지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내 땅에 누가 불법 점유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너 나가. 나가고 내한테 그걸 돌려줘. 라고 하는 청구가 인도청구 아니겠어요? 그죠? 인도청구를 하기 위해서 보존처분은 점유이전을 하지 마. 남한테 넘겨주지 마.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철거 청구권이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처분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이에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집행이 등기부에 올리는 방법으로. 그런데 등기부가 없는 건물이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대위등기를 해서 등기부를 만들지 않는 한은 안 되니까 조금 약간 보완적인 편법적인 방법으로, 그럼 난 토지인도 청구권이 있다. 건물 등기부가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토지인도 청구권이 있으니까 건물주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걸 이제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보존처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보존처분을 안 해놓고 그냥 룰루랄라 이렇게 어리버리 소송을 하게 되면 점유자가 다 바뀌어요, 그냥.
소유자가 바뀐단 말이에요. 미등기 건물 같은 경우는 나 소유권 넘겼어. 돈 주고 받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건축증 명의 변경되고 뭐 그래 되지. 등기부는 없더라도 뭐 건축 등기부 건축물 대장 같은 거, 건축물 대장이 없죠. 그 다음에 관공서에다가 건축주 관계자 변경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건축주 관계자 변경. 그러면 거기다가 A에서 A-로 바뀌었다. 이런 걸 쭉 해놓고 하면 지금 그 소송 도중에 내가 저 사람 A-한테 팔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A 상대로 실컷 받아봐야 A 상대로는 새로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등기부가 있는 건물은 처분금지가 처분을 해서 등기부에 올리고 처분금지가 처분을 등기를 하고 등기부가 없는 건물은 부득이하게 토지 인도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그냥 갖다 팻말고 얻는 겁니다. 토지에 국권한 건물 벽에다 좀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토지의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마라 이렇게 해서 집행관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잠깐만 조금 이따가 질문 한꺼번에 제가 받을게요. 설명이 대충 다 됐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하시고 일단 제가 마무리를 좀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뭐 경매나 재테크해서 다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하는 게 다 이제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 같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개인적으로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이렇게 돈 벌고 싶은 욕구는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강하고 한데 실력들이 없어요. 그냥 귀가 얇고 뭐 그냥 조금만 하면 그냥 넘어가고 자기 뭔가 주특기도 없고 그래서 그걸 좀 실력을 좀 갖춰야 되고 또 실력을 갖추는 데는 저는 이제 좋은 방법은 그냥 자기의 좀 주특기 내가 가진 뭔가의 장기 예를 들면 그게 어떤 법률 분야의 부분일 수도 있고 나는 토지 경매를 전문으로 한다. 제가 이제 보수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잘해요. 그 사람은 다른 거 정말 안 봅니다. 딱 그 건물 있는 토지만 봐요. 그래서 딱 철거 소송 들어가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정말 완전 프로처럼 잘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법률 실력도 좋고 제가 놀랍니다. 근데 어떻게 법률 실력이 좋냐 그러니까 제 책을 6번씩 봤대요. 모든 책들을 다. 그러니까 와 정말 이게 제가 놀란 게 이게 비슷한 지식을 제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이렇게 똑같이 섭렵한 사람은 사고 구조가 참 비슷하구나. 그게 약간 우리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공지능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딱 열심히 한 사람들은 사고가 정말 이렇게 사고하는 게 내가 섬뜩할 정도로 되게 놀랐어요. 근데 하여튼 그분은 토지 낙찰, 건물 있는 토지 낙찰 이게 전문이고 그래서 한 분야에 좀 집중을 하면은 단기간에 조금 그분이 올라옵니다. 실력이. 근데 여러 가지를 많이 보시게 되면 이제 조금 한참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법률 분야의 어떤 법률 분야를 전공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는 동네 요 동네만큼은 내가 책이 자신 있다. 조금 이게 뭐 뜬다 하는 동네 이런 데 보지 마시고요. 내 동네 그런 거 또는 어떤 뭐 중개업자들은 나는 모텔 중심이다. 모텔만 본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권리관계도 보고 또 수익력 이런 거 그 자리가 될 자리냐 안 될 자리냐 이런 것들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자기 어떤 그 특장점을 좀 살려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조금 실패가 좀 적을 거예요. 그런 방법을 좀 보내드리고 또 자문을 좀 많이 받아보세요.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제 책이나 뭐 다른 책들을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조금 의문을 가지고 많이 찾고 그 다음에 그게 그래도 안 되면 조금 자문을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쌓아가야 됩니다. 실력들을. 그래야지 그게 쉽게 허물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이 참 무섭더라고요. 예. 돈 들고 있으면 그거 이제 그 돈 뺏으려고 눈이 벌겋어요.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우리 노 대표도 저하고 안지도 오래되고 했는데 실력으로나 또 정직함 이런 부분도 아주 제가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노 대표하고도 좀 이렇게 이왕이면 뭐 자문을 구하거나 같이 일을 하거나 이럴 때 노 대표 힘도 좀 빌려보고 그러시면 뭐 좋지 않을까. 제가 뭐 연대 보증은 못 쓰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일단 강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